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 이비입니다. 샤론코치 TV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샤론코치가 추천하는 엄마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샤론코치의 엄마 필독서. 지금 여러분이랑 같이 읽는 책은 여기, 영화를 함께 보면 아이의 숨은 마음이 보인다. 차승민 선생님. 이 책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영화 얘기하다가 중간에서는 교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시느냐고 엄마들한테 초등학생 이러이러해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했던 많은 것들을 수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놀이라는 거, 놀이. 아이들이 왜 놀면서 잘하잖아요. 그 87페이지에 보면요, 놀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셨어요. 자, 놀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의 아이들이 함께 하나의 놀이를 하는 것이다. 즉,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 아이들이 한 가지 놀이를 한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아이의 행동은 놀이가 아니라 혼자 하는 행동일 뿐이다. 형제 없이 혼자 크는 아이일수록 이런 활동에 익숙하다. 첫 번째, 혼자 하는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모든 컴퓨터 게임은 서로 규칙을 정해야 하는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놀이가 아니다. 두 번째, 혼자 방이나 교실에서 뒹굴거리며 시간 보내기.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이다. 세 번째, 혼자 도구를 가지고 놀기. 어떤 부모는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컴퓨터 게임도 사실 좀 규칙이 있지 않나요? 감독님, 컴퓨터 게임 규칙 있나요? 인터넷으로 하는 컴퓨터 게임 규칙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예를 들어 뭐 오징어 놀이라든가 줄넘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은.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아마 컴퓨터 게임하는 분들이 이것도 놀이다라고. 왜냐하면 저희 그 아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학생일 때도요, PC방을 가던데요. 각자 가서 의자에 앉아서 거기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놀던데요. 그래서 놀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놀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수 있으나 그들은 또 놀이라고 인정한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결국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상호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 그 95페이지를 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 자존감 얘기는 정말 모든 교육서에 나오죠. 모든 교육서에서. 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문제 해결 욕구도 있지만 도전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많이 나올 텐데, 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 1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번, 도전 정신이 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3번,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하는지를 이해한다. 4번, 학업 성취도가 높다. 5번, 리더를 맡은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자존감 높은 아이의 특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페이지가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여러분 97페이지 한번 보세요. 97페이지에 어떤 글이 있냐면요, 만일에 학부모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교사를 갖다가 이제 면담하러 왔는데, 자존감이 높은 부모와 자존감이 낮은 부모가 어떤 행동하는지를 이제 교사로서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부모일수록 교사와 상담할 때 소극적이고 내성적일 것 같지만 전혀 아니래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신을 방어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교사의 잘못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따지듯이 말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부모인 나를 비난할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가 아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돌리면 그때부터 교사와 부모의 갈등이 더 커진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유도 없고 오히려 공격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 달려들듯이 예. 과한 비유일 수는 있으나 근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교사로서 이런 부모를 만나면서 굉장히 예,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7페이지에 예,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부모의 낮은 자존감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신경 쓰기는 하지만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려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를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는데 무척 민감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시선을 무릅쓰고 한 아이를 계속 두둔하면 아이들은 공평하지 못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예쁨을 받는 아이를 시샘한다. 다른 아이들은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박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설득당하는 아이는 소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부모들과 함께 오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사실은 그 선생님이 한 반의 모든 아이들한테 공평한 관심과 공평한 사랑을 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고 내 아이만 잘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사라서의 고충을 또 설명해 주네요. 자, 103페이지에 보면요.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등생에게 필요한 옳은 좋은 태도. 구체적인 팁을 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탁월한 학생으로 만들려면 평상시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 되는데 그 습관은 구체적인 게 뭐냐라고 설명해 주시네요. 1번 1분 법칙 지키기. 1분 법칙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업 시간 30초 전에 책을 펼치래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또 30초 동안 책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 항상 수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반갑게 인사하기. 예, 세 번째는 스스로 방 청소하기. 네 번째 맡은 역할 충실히 하기.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초등 입학전 강의, 또 중학교 입학전 강의를 연구소에서 하잖아요. 샤론 코치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매달 그 초등학생을 준비하는 유아맘 클래스,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초등맘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때 이 생활 수칙,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자, 뭐냐? 생활에서도 올바르게 활동하는 애들은 학교 가서도 잘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걸 선생님 지적하시네요. 엄마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또 키우다 보면 문제 행동을 하잖아요. 문제 행동. 자,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교사나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시네요. 예, 117페이지입니다. 1번 벌과 잔소리에 면역이 돼서 의욕이 없는 아이.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과정에서 칭찬하고 심리를 역이용하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큐를 주는 거죠. 두 번째, 욕구 불만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 이 아이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자존감을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또 세 번째, 거짓말. 거짓말을 자주 하고 도벽이 있는 아이. 결과보다는 왜 그랬는지 원인에 집중해라. 네 번째, 산만한 아이. 예, 산만함을 없앨 수는 없어요. 점점 줄여나가라. 다섯 번째, 자존감이 낮아 소극적인 아이. 상황에 무조건 공감해라. 먼저 공감해 주라는 거죠. 공감해라. 자, 또 하나. 123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규칙보다 원칙이 먼저다라고 이제 그 학교에서 아마 교실, 학급을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시면서 선생님의 이제 소신, 선생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원칙을 정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본다면, 실제로 아이들이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첫 번째, 아이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두 번째, 기대 수준을 낮추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라. 세 번째, 아이를 꾸준히 관찰하여 내 아이에게 맞는 원칙을 세워라. 네 번째, 아이들이 원칙을 이해하고 지킬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면 룰을 정하면 그거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지킬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결국은 그 교사가 학생하고 어떤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즉 지킬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지만 아이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실패감을 덜 느낄 수 있겠죠. 또 교사로서 어떤 재미있는 거 있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분 일기검사했을 거예요. 점차 이제 일기검사를 안 하게 되는데 그 일기 얘기도 하시네요. 135페이지에 자, 일기검사가 불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지금 뭐 그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일기검사 하시고요. 어떤 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선생님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자, 1번.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은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굳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일기를 쓰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검사한다고 더 향상되는 건 아니다. 세 번째, 교사들이 일기 검사를 하는 주된 이유, 이게 재밌어요. 교사들이 일기 검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아이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다. 일기를 보면 교육관계와 가정 형편을 알 수 있고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옛날에 선생님하고 뭐 전화하는 시대도 아니고 결국 아이가 쓴 글을 보고 선생님 이 아이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문자도 있고요. 뭐 쪽지도 있고요. 카톡도 있고요. 또 선생님 블로그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즉 맘만 먹으면 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꼭 일기일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다섯 번째 재미있는 거 있어요. 네 번째 있네요. 일기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인데 검사를 하면 교사를 읽는다는 전제하에 쓰는 글이 된다. 즉 아이들이 일기를 두 가지로 쓴대요. 하나는 진짜 자기 속마음을 쓰는 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읽기 위해서 만드는 글, 가짜 일기라는 거죠. 실제 아마 일기를 숙제로 내라 이러면 가짜 일기를 쓸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일 쓰고 매일 검사하는 일기는 또 다른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이 숙제하려고 엉터리를 쓰는데 그게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나 특히 교사들이 아이 일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애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을 안 쓰고 선생님이 볼 수 있게, 부모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멋있게, 아니면 착한 것처럼 쓸 수도 있으니까 굳이 검사하지 말자. 이런 것 같아요. 가끔 엄마들 중에서도 아이들 일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대화로 통해야지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고 애들이 또 섭섭해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140페이지에 잔소리 얘기 나옵니다. 잔소리. 선생님이 아마 오랫동안 교사 생활 하시면서 엄마도 이렇게 보셨고 아이도 보셨고 그래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많이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잔소리는 확인형 잔소리, 질책형 잔소리, 비교형 잔소리, 복합형 잔소리가 있다. 잔소리는 결국 뭐예요? 작은 소리죠. 작은 소리. 결국 무슨 얘기냐? 자주 하고 많이 해서 반복하며 교육적 효과는 없다. 저는 특히 엄마들이 잔소리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렇게 전달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잔소리의 기술을 알려주셨어요. 잔소리 기술. 어떻게 하는 건지. 141페이지입니다. 1번. 아이의 리스닝 능력에 초점을 맞춰라. 즉 엄마가 막 떠드는데 얘가 알아듣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알아듣나. 두 번째, 짧게 핵심만 얘기해라. 세 번째, 주의를 집중해라. 네 번째, 감정을 절제해라. 다섯 번째, 가까이 가서 얘기하라. 제일 나쁜 케이스는 뭐예요? 아이는 저기에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엄마만 부엌에서 막 소리 질러요. 감정 절제 못하고 온갖 얘기 다 해요. 그거는 교육적 효과가 제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재미있죠? 예,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영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녀 교육까지 구체적인 팁을 그것도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네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